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지난 주간 꿀에 이후에 두 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코파델레이 32강에서 3부 리그의 인테르시티를 상대로 3대4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죠. 여하튼 승리를 거뒀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코파델레이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진운이 또 따랐죠. 그렇기 때문에 코파델레이 16강에서 3부 리그의 세우타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경기는 이 경기가 아니죠. 주말에 펼쳐진 라리가 16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경기 진짜 가슴을 졸이면서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경기력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바르셀로나가 우스망 덴벨레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요 전에 펼쳐진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비아레알이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으니까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1위를 승점 3점 차로 레알 마드리드를 제치면서 계속해서 고수하게 됐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이후에 경기력이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카탈루냐 더비에서 1대1 무승부, 그리고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3부 리그인 인테르시티를 상대로 4대3 승리, 그리고 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럼에도 결국은 패배하지 않으면서 결과는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테르시티 경기 제가 해설했습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코파델레이 경기를 해설하고 있는데 그 경기 연장전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은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진운도 좀 따랐어요. 16강에서 3부 리그인 세우타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목표는 라리가 우승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코파델레이 우승입니다. 여기다가 유로파리그 우승했으면 좋겠지만은 최근에 메뉴의 기세를 봤을 때에는 메뉴하고의 경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주간 꿀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발하자고. 1월 9일 새벽에 펼쳐진 라리가 16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우스망 덴벨레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간신히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XG값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훨씬 더 높아요.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를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슈팅 숫자에서도 20대 10이고요.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2대1, 코너킥도 7대 4가 되거든요. 사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25분까지는 경기를 잘 펼쳤지만은 선제골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압박이라든가 전환 속도를 빨리 가져가면서 바르셀로나를 괴롭혔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공식 7경기 무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라리가에서도 7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라리가 1위를 고수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코파델레이 포함해서 4연승을 달리다가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했어요. 리그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하죠.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 5위에 그대로 멈춰서게 됐는데요. 승점 27점으로 라리가 5위인데 이 경기를 잡았다면 라리가 4위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기 때문에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두 줄 수비를 펼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주앙 페리스하고 그리즈만의 최전방에 배치해서 이 두 선수가 이선과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기를 원했었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에 카라스코하고 마르코스 요렌테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직선적으로 침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중앙 쪽에 최근 코파델레이에서 골을 넣고 있는 바리오스하고 그리고 코케를 배치했는데 중앙에서의 장악력은 엄청나게 뛰어났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헤이닐두, 호세 히메네스, 사비치, 몰리나를 배치했고 골문은 양 오블락 골키퍼가 지키는 모습이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기 시작 6분 만에 바리오스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출발 자체는 좋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약 25분 동안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는데요. 바르셀로나가 패스를 돌리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을 전개할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르셀로나의 압박에 막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반 22분에 페드리가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온 걸 막지를 못했고요. 페드리가 가비에게 패스했을 때 가비가 돌아서는 동작,
그 가운데 상대 선수하고 충돌이 있었지만 그대로 전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덴벨레가 들어오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덴벨레가 이 장면에서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는 선제골을 넣었고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방부터 그리즈만 펠릭스가 압박을 가하고요. 이선 라인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이선과 측면으로 빠지면서 폭넓게 움직였고요.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라스코하고 마르코스 요렌테가 좌우 측면에서 직선적인 공격을 많이 펼쳤죠. 마르코스 요렌테와 몰리나의 호흡도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른쪽 공격에서 날카로운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결정력이에요. 그리즈만, 마르코스 요렌테 모두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골을 넣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테오 슈테겐 골키퍼라든가 아라우오의 활약이 눈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정을 지어야 될 때 결정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주도권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전반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5분 이후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분위기였고 후반전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더라도 골을 넣지 못하고 그리고 측면 공격은 날카로운데 중앙 쪽에서의 연결이 좀 느슨했거든요. 그 점 때문에 64분에 바리오스하고 카라스코를 빼고요. 그 대신 콘도그비아하고 모라타를 투입합니다. 모라타를 전방 쪽에 배치하면서 그리즈만이 측면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4-4-2 포메이션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은 최전방과 중원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결정력, 다시 한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발목을 잡습니다.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결국은 공격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가요. 73분에 펠릭스하고 코케를 빼고 앙헬 코레아하고 토마 르마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공격 라인에 3명을 배치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앙헬 코레아, 그리즈만, 모라타,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은 결국은 토마 르마, 콘도그비아, 마르코스 요렌테로 배치하면서 4-3-3으로 변화를 꾀했지만은 물론 슈팅 기회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 경기에서 슈팅을 20차례나 했으니까요. 하지만은 결정짓지 못합니다. 결국 0-1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바르셀로나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레반도프스키하고 조르디 알바가 징계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최전방에 안수파티가 배치가 되고 좌우에 페드리하고 덴벨레가 배치가 돼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더용, 부스케츠, 가비가 나왔고요. 수비 라인에는 발데, 텐센, 아라우오, 쿤데가 나왔습니다. 골문은 테오 슈테겐이 지켰죠. 사실 4-3-3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격 시에는 3-4-3에 가깝습니다. 가짜 윙어인 페드리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의 숫자를 늘리고 여기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가운데 발데가 위로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이끌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비 시에는 페드리가 또 밑으로 내려오면서 4-4-2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줄 수비를 펼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죠. 경기 시작하고 25분 동안 바르셀로나는 페드리, 더용, 가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덴벨레가 경기 초반에 볼을 놓치는 장면이라든가 이날 비가 왔기 때문에 필드가 미끄러웠거든요.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안스파티가 전반전에 슈팅을 때렸었는데 그게 상대 맞고 튕겨져 나오는 장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안스파티는 기대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안수파티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수파티에게 원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를 하더라도 공격에서 효과를 보는 장면이 많지는 않았죠. 그 가운데 페드리가 순간적으로 드리블할 수 있는 코스가 열리니까 중원을 뚫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가비에게 연결하고 가비가 덴벨레에게 연결을 하면서 덴벨레가 선제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골 이후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에 임하니까 4-4-2 형태로 수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후반전에는 빠르게 선수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도권을 내주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수파티를 빼고 페란 토레스, 프랭키 더용을 빼고 캐시에를 투입합니다. 이거는 최전방에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은 페란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역습을 전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캐시에가 중원에서 기동력이 뛰어나니까 그 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선수 교체였습니다. 나름대로 효과를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니까 가비를 빼고 하피냐를 투입하면서 아예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줬죠. 페란이 최전방에 있고
왼쪽에 하피냐 오른쪽에 덴벨레 그러면서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효과를 보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점유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니까 바르셀로나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정을 짓는 건 어려웠고요. 결국 81분에는 부스케츠하고 바이데를 빼고 세르지 로베르토하고 마르코스 알론소를 투입하면서 측면과 중원의 기동력이라든가 수비력을 더욱더 높이고자 노력을 했고요. 아예 이제는 수비 쪽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이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텐센, 아라우오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테오 슈테겐이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실점 경기를 펼쳤는데 그만큼 수비가 단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바르셀로나가 리그 16경기를 치르는 동안 6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4경기에서 6골을 실점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엘 클라시코에서 1대3으로 패배할 때 3골 실점한 것. 그 경기 외에는 다 한 골 이하로 실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려 12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16경기 동안 6골 실점. 이거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86-87 시즌에 동일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는데 36년 만에 단단한 수비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거죠. 역시 이 수비 라인을 얘기할 때는 테오 슈테겐을 얘기해야 됩니다. 테오 슈테겐이 12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단단한 수비력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앞으로 전진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테오 슈테겐에게 가는 백패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오 슈테겐이 이 경기에서 무려 53회의 패스 시도를 했는데 이거는 발데, 가비, 안수파티, 덴벨레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골키퍼가 볼을 많이 돌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 압박이 강했다는 얘기고요. 상대의 압박에 대해서 탈압박이 안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테오 슈테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선방도 잘하고 있는데 공격 전개에도 도움을 준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단단했다가 한 차례 좀 흔들리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라우오의 부상이 있었어요. 근데 아라우오가 3개월 만에 돌아왔잖아요. 이 경기에서도 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을 2차례나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라우오가 돌아옴에 따라서 수비는 안정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재미난 장면은 바로 메트로폴리탄에서의 레슬링이라고 스페인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는데 페란 토레스하고 사비치하고 충돌했는데 페란 토레스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비치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비치가 페란 토레스를 헤드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결국 두 선수는 모두 퇴장을 당했죠. 이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모습 물론 이제 92분에 퇴장당했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퇴장에 의해서 양 선수가 2-3경기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여파는 누가 더 마이너스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셀로나보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이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가 징계인 가운데 페란 토레스마저 징계를 당하면서 공격수 숫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피냐, 덴벨레, 멤피스 데파이, 안수파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페드리를 가짜 윙어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페란 토레스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듯 보이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사비치가 징계로 못 나오면 수비 라인에서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사비치의 퇴장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장면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두 선수가 정말 강하게 부딪히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여하튼 경기는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장면 때문에 웃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도 막판에 단주마가 골문이 비어있는데 놓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이라든가 약간 축구의 예능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경기 끝나고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볼까요? 역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했겠죠. 리그에서 중요한 3점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반 25분 동안 바르셀로나가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는 볼을 소유했을 때 개성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약 70분 동안은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분 동안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결국 패배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70분 이후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정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70분 이후에는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압박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아예 위치를 지키는 수비로 약간 바뀌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메오네 감독이 좀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장이죠. 코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리하고 우리는 승점차가 존재를 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하지만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라도 우리는 싸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매우 어렵지만 수건을 던지진 않을 것이다. 즉 우승에 대한 의지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차비 감독은 어떤 얘기했을까요? 차비 감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나왔겠죠. 네, 팀에게 엄청난 사기와 자신감을 주는 승리이다. 우리는 고통을 겪었지만 팀으로서 끝까지 싸워 승리했다. 계획은 볼을 소유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것이었는데 깊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테어 슈테겐에게 돌아가는 패스가 많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경기력을 개선해야 되고 상대가 압박할 때 더 많은 대안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력으로 따져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상당히 바르셀로나를 괴롭히면서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 대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경기였어요. 이 경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승점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월드컵 이후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우스만 덴벨레의 결승골, 그 골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그것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사기가 충천한 모습,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경기에서 주목할 선수 세 선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로날드 아라우호입니다. 아라우호, 와 미쳤어. 그런 수비는 진짜 미친 수비야. 와 너무 놀랐습니다. 아라우호가 9월 26일 날 부상을 당한 다음에 3개월 정도 결장을 했잖아요. 재활에 집중했잖아요. 물론 월드컵 때 우루과이 대표팀에 차출되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인테르시티전에 출전했는데 그 경기에서도 놀라운 선방을 보여줬거든요. 수비수인데 말 그대로 선방이야. 상대가 골키퍼를 제쳤는데 아라우호를 못 제쳐서 골을 못 넣어.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그 두 차례를 아라우호가 수비로서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아라우호만큼 든든한 수비를 보여주는 수비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엘문도 데포르티보의 페르난도 폴로가 적은 칼럼을 보면 아라우호의 힘, 공간을 수정하는 뛰어난 능력, 공격성, 수비와 공격에서의 패스게임, 열정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라우호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라우호가 부상이 없어야 돼요. 아라우호가 있어야지만 수비가 정말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페드리죠. 네. 왼쪽과 중앙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했고요. 전반 22분에는 골과 직접 연결되는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약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어요.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에 가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득점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 경기에서 기회 창출 2회잖아요. 그리고 슈팅도 한 차례 기습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좀 아쉽지만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만큼 압박을 했기 때문이고요. 드리블 성공 2회, 롱패스 성공률이 100%입니다. 5번 시도해서 5번 성공시켰죠. 크로스 성공률이
50%인데 4번 시도해서 2번 성공시켰는데 4번 시도한 것도 이 경기 최다 기록일 거예요. 다른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크로스를 시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클 성공이 2회입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 기록에서 페드리가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 후 페드리의 인터뷰를 보면은 차비 감독은 항상 나에게 박스 안에 더 접근하고 더 많은 1대1 돌파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이 슛하고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한다. 오늘 보여준 플레이는 팀을 돕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매우 편안한 플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드리, 나 너 좋아해. I like you. 네, 페드리 가비는 진짜 보물들이죠. 아, 이건 논외의 얘기인데 인테르시티하고 코파델레이 경기에 파블로 토레가 선발 출전했잖아요. 저는 파블로 토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블로 토레가 킥이 워낙에 정확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파블로 토레도 서서히 출전 시간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비, 페드리, 프랭키 더용이라는 벽을 넘어야 되겠죠. 선발로 뛰기 위해서는 이들은 지금 보여주는 폼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르코스 요렌테입니다. 욕심나 탐나. 네, 90분 내내 끊임없이 뛰면서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오른쪽 윙어로 기용이 돼서 오른쪽 측면 공격 가담도 매우 좋았고요. 직선적인 플레이뿐만 아니라 몰리나하고 연계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슈팅도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마르마하고 앙헬 코레아가 들어온 다음에 오른쪽 윙에서 오른쪽 그 메짤라 자리로, 그러니까 4-3-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메짤라 위치에서 뛸 때에도 많이 뛰고자 노력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이 경기 기록 보면은 슈팅 3회, 유효 슈팅 1회, 기회 창출이 3회입니다.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78%, 드리블 성공 1회, 태클 성공 1회, 가로채기 2회니까요.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패배를 당하면서 이 활약이 조금 무색하게 됐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경기거든요.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쉽게 안타깝게 패배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신승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레알이 비아레알에게 패배했을 때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 이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거뒀다면은 승점이 레알과 같거나 1점 차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수페르코파 참가를 합니다. 수페르코파 우승에 도전을 할 텐데요. 일단 준결승에서는 베티스를 만납니다. 베티스를 꺾고 결승에 갈 수 있느냐? 결승에서는 레알과 발렌시아 경기의 승자와 대결을 펼치게 되니까 수페르코파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페르코파는 쿠팡 플레이에서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쿠팡 플레이의 에이스 한준희 해설위원이 중계를 하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저요? 저는 에이스는 아니고 히든 병기. 네. 근데 이 히든 병기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 그냥 히든이야 나는. 네. 여하튼 스페르코파 끝난 다음에 주간꿀에는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줘.